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임지웅 아나운서 대신 세모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유괴로 오인한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잠시 뒤 이슈 톡톡 시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힘들고 귀찮은 일로 여겨지는 게 있는데 바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안전과 인권, 복지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 생존 베스트 시간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상담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오늘은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입니다. 코스피 움직임부터 알아볼까요? 네, 4분기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불거진 상황이지만 코스피는 반도체주 등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름세로 3,445포인트고요. 세국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상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3,856억 원 순매수, 기관 역시 2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5,806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 투톱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시총 12일 원전 대표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는데요.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4% 강세로 845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526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658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10위권 내에서 리가켄바이오가 6% 가까이 올라가는 반면 전 거래일 크게 올랐던 파마리서치는 7%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R 관련주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챗GPT 운영사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전격 회동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지난 9월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갔는데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이 1,404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강세입니다. 1,408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현재 1,652원, 엔화가 951원대 거래됩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전자 여행 비자로도 일부 출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 미국이 급하거든요. 네. 조지아 사태 이후에 잡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아니 미국인들 가르쳐줄 이제 전문직 숙련공이라면 남아달라. 근데 지금 이 조지아 사태로 인해서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잠정 중단됐어요. 업계에서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급한 미국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그리고 이제 전자여행 무비자죠. 이스타 비자
그것만 갖고 있어도 미국 공장 내 장비 설치하거나 점검하거나 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네. 조지아 사태에 이제 한미 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비자 문제 논의안이 이제 첫 번째 합의 사항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미국 입국 문제에 대한 어떤 급한 불은 좀 꺼진 것 같아요. 이 부자 문제 때문에 대규모 구금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근데 이게 지금 조지아주 공장에만 해당이 되는지 우리 기업들이 미 전역에 20개, 20여 개 공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모든 공장 새로 설립할 때 같은 업무에도 이 비자만 갖고 있어도 되는지 이게 불분명해요. 예. 그래서 이건 그래서 단기 임시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만큼 지금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각 국가별 전문직 비자 쿼터가 있는데 지금 미 의회에는 우리가 만 한 5천 개 정도 한국인 전용 비자 만들자라는 안이 계류는 돼 있어요. 네. 근데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도 지금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관세든 비자든 뭐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인데 일단 한 발 물러선 것 같긴 한데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저는 빨리 내일 퇴근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뭐 가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하루 아마 이제 이 임시공휴일이 안 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마 연차 쓰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럼 네. 최장 10일이에요. 황금 같은 연휴입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 황금 연휴 때 국민 10명 중 4명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되세요? 10명 중 4명에? 안 됩니다. 저도. 저도 출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역대급 추석 연휴죠. 그런데 이 귀성 귀경길에 나서는 여행 인원이 이 기간 동안 3,200만 명이에요. 우리 한 5천만 명이라고 치면 한 번쯤 이제 기성 차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추석 당일에는 933만 명이 이동해서 최대 혼잡이 예상이 되고요.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어떤 날 어느 시간대 가장 막힐 거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서울 부산 구간입니다. 귀성길이 5일입니다. 5일. 내려가는 길은 5일이 무려 8시간 10분. 그리고 올라오는 길은 더 걸립니다. 6일 다음 날. 9시간 50분. 10시간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와. 대부분 이동수단이 10명 중 8명이 승용차 이용하겠다. 자가용 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국내외 여행이에요. 국내 여행이 한 90%. 해외 여행이 한 10%가 되는데 네. 전국적으로 인천공항 비롯해서 전국의 공항이 있잖아요. 요 연휴 기간에 얼마나 갈 것 같냐. 해외로, 국내로. 공항 이용하는 여객이 520만 명이에요. 와. 여기에 제가 포함이 안 됩니다. 저도요. 역대 성수기 가운데 최다 인원이고요. 네. 인천공항 가장 붐비는 날이 10월 3일. 김포공항은 2일이고요. 제주공항은 오는 편 8일에 이용객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화재 사태로 인해서 신분하기는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출국장 최대 1시간 일찍 엽니다. 예. 그래서 주요 포탈에다가 실시간으로 공항의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추석 전후 나흘 동안입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때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시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 개방하고요. 그리고 KTX나 SRT는 귀성이 아니라 역귀성 요금의 경우에는 할인해 줍니다. 오. 자, 일단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공항에 좀 일찍 도착하셔야 될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면서 우리 소장님도 출근하신 날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들으시면서 오고 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텔레비전도 좀 봐주세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화요일 날 생방 제가 나갑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뭐 긴 시간이 걸리는 귀성길, 귀경길 방송 뭐 듣고 보는 재미도 있지만 사실 제일 재밌는 건 휴게소 먹거리거든요. 맞아요. 소장님 뭐 휴게소 들르시면 뭐 드십니까? 아, 제가 이거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돈가스를 못 먹었어요. 근데 돈가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맛있는 메뉴도 많아졌는데. 맞습니다. 추석 귀경길의 즐거움 중 하나가 그래 휴게소 들리면 만난 음식 정말 이영자 씨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어요. 곳곳에 맛집을 다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 4년 동안 메뉴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올 6월 기준이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출 상위 10개 메뉴의 평균 가격이 2021년 4년 전보다 12.5%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니까 먹거리가 1.5배 정도 더 뛰었구나 라는 거고요. 네. 가장 많이 오르게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이제 10,000원 이하로 못 찾아봐요. 돈가스가 2021년 8,900원대였는데 지금 11,200원대예요. 25%가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상위 메뉴 가운데 유일하게 돈가스가 10,000원이에요. 두 번째로 우동, 그리고 아메리카노, 비빔밥, 국밥도 만만치 않습니다. 15%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간식류, 호두과자, 떡꼬치 두 자릿수 이상 올랐거든요. 자, 이게 과연 이제 휴게소 먹거리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다. 물론 뭐 가격 올랐죠. 원재료이 안 올랐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네. 좀 가격 인상 요인을 좀 점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 관리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가격이 그래도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손주들에게 조금 더 두둑하게 용돈 주셔야 돈가스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돈 받으시는군요. 저는 용돈 드려야죠 이제. 드려야 되죠. 네. 아니, 돈 주시는 분은 그 얘기 못해요. 그렇죠. 저도 부모님께 용돈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이 명절 앞두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이버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매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번 하거든요. 매번 하는데도 계속 있어요. 이 스미싱이라는 게 문자 메시지와 이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 전송하게 되면 궁금해서 눌러보거든요. 아니 택배 왔다는데. 맞아요. 이게 눌러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르는 순간 내 개인정보가 탈탈 털립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건수가 388만여 건이에요. 네. 내 휴대폰에 한두 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이 누굴 사칭했냐? 공공기관을 사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냐? 범칙금이다. 또 쓰레기 과태료다. 명절 선물 배송 조회하라. 이거 하면 한 번쯤 눌러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서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민감정보 들어있다 저장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SNS에다가 네. 가족 사진 막 놔요. 애들 이쁘니까. 네. 그게 또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홍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만에 하나 이걸 좀 불분명한 스미싱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금 24시간 전화 상담하고 있거든요.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연휴 앞두고 이런 범죄 많아지니까 인터넷 유아를 웬만하면 누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가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고요. 맞습니다. 소비 쿠폰의 약발이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소비 쿠폰 받은 건 이제 해야 될 쓸 돈 잠시 여유, 링거 효과다라는 얘기거든요.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지난달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2.4%나 감소했습니다. 네.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의복과 같은 거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음식료, 화장품과 같은 비내구재, 또 가전제품, 가구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전체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7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비 쿠폰 지급 효과가 좀 소비 반짝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주변 상권이 좋아지고 편의점 매출이 늘고 그랬는데 8월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뭐 소비 감소한 건 늦은 추석으로 인해서 일부 소비가 이제 9월로 좀 이전된 거, 또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이제 종료되면서 신제품 이제 출시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나가고 있잖아요. 추석 효과로 이제 9월에는 다시 이제 소비가 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 내수 소비를 달린다, 이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회성 링거 효과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내수 경기도 문제인데 가계대출 잔액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특히 3040 세대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도로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6월 말 2분기 말 기준이거든요. 우리 가계대출 1인당 평균 한 9,660만 원, 1억 원 정도를 1인당이거든요. 예. 1인당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통계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인데 가장 많은 게 40대예요. 40대는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30대에도 8,450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는데 전반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은 줄었지만 대출 총액은 1,9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해서 이게 1인당 평균이 크게 늘어난 건데, 이른바 이제 3040 하면 영끌이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정말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산 이제 3040 세대가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50대 60대 이상에선 이분들은 사실은 은퇴했거나 은퇴한 이후에 정말 비정규직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취약자주가 더 늘었어요. 취약자주라는 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으신 분,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의 GDP에 이제 육박하고 넘을 만큼 좀 커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런 다중채무자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안전판을 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축의를 할 때도 걱정이고 이 소식도 걱정입니다. 결혼식 1인당 식대가 평균 6만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나는 결혼해서 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아직 총각입니다. 너무하시네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결혼 서비스 비용을 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평균 비용이 2달 전보다 좀 많이 올라서 한 2,100만 원, 60만 원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제 식비거든요. 결혼 1인당 식비 평균 중간 가격이 얼마? 6만 원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 부부가 같이 가서 6만 원짜리 먹으면 민폐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니까 부족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는 식비가 88,000원. 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한 끼에. 맞습니다. 여기다 대관료, 꽃장식비 매번 올라서 예비 부부들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나마 계속해서 방송에서 뭐를 얘기나 스드메, 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너무 버블 있다라고 계속 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없었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불공정 약관이에요. 조사 대상 한 20여 곳에 보니까 모두 이제 필수 옵션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외에 요건을 더 요구한다는 거야. 이거는 표준이고요. 이거보다 이걸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좀 빼야 돼요. 네. 사실 일본은 결혼할 때 한 20명 정말 친한 친지들 20-30명 소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본전 뽑자 이 기회. 내 현직에 있을 때 전화번호 딱 불러놓고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우리가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김영란법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조사비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도 하고 화한 10만 원짜리를 보냈어요. 저는 위반일까요? 위반이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네.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친인척이거나 아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언론인도 되고요. 공직자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한이 10만 원이에요. 네.
참 이 결혼식 비용이 더 오르니까 하루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네, 네. 빨리 해야죠. 네. 자, 합타임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부천에서 시작된 정체가 신월까지 이어지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 방향으로 1차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추돌 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부터 정체고요. 남이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매송 부근 4차로인데요. 버스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서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원산 진출로 6차로는 작업이 시작돼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월곶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인데요.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더 가서는 남인천 요금소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남동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고장난 차도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170건을 넘겼는데요. 경찰은 모든 신고에 긴급 출동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오인 신고도 반복되면서 별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화 연결해 아동 유괴 사건의 실태와 경찰 대응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완해야 할 안전망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최근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 발생 추세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그 코로나 시기인 2000년 같은 경우는 뭐 158건, 21년에는 193건이던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22건이었고요. 23년에는 260건 정도 이제 발생했다가 24년에는 236건으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약취 유인 사건들이 지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달까지 전국에서 이제 만 18세 이하의 대상을 상대로 한 약취 유인 사건이 173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미수로 그친 또 이제 사건도 75건이 이제 있었으니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 같으면 올해도 한 뭐 260건 정도 저는 이제 발생할 걸로 생각되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이제 1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이 신고된 아동 유괴 시도 건수와 실제로 범죄로 이어진 건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발생한 사건이 있고 또 미수에 그친 사건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제 집계를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현재의 그 통계를 보면 대략 이제 발생한 뭐 건수에 비해 가지고 또 절반 이상은 미수에 그친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줄고 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5.6%만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30%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제 유인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보기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올렸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구속을 피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통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령대별 특징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비율이 제일 높은데요. 이제 지난해 2024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피해자가 이제 130명인데요. 이것은 보면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직접 뭐 데려다 주지 않고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학교를 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좀 보호의 공부욕이 생긴 것 같은데 더 어린 아이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그 방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좀 초등학생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이렇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 그런 거에 이제 좀 현혹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각각 아이들의 그 특성을 고려한 그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유괴 사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령대가 초등학생들인 것 같은데 이 사건 발생 장소 그리고 패턴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장소일 텐데 왜 이런 장소가 주요 범죄 현장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뭐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곳은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제 오고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놀이터에서 놀고 하는 그런 익숙한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뭐 어울려서 놀거나 또는 이제 등교하거나 이제 하교할 때 좀 어른들이 좀 감독을 좀 소홀하게 할 그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이 많이 생활 속에서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또 이제 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소에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유인을 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골목길 같은 데서 이제 있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접촉하는 이런 것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주변이 안전하다라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 공간 이것이 또 아이들에게 이제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익숙하고 친근한 게 아이들에게 좀 게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면 귀엽다, 뭐 같이 가자 이런 친근한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법의 특징은 뭘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은 일단 아이들에게 뭐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다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유인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경계심을 좀 낮추게 하고 아이들이 좀 가깝게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좀 친절한 말을 건넨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과자나 뭐 맛있는 걸 사줄게, 뭐 간식을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또는 이제 뭐 재미있는 뭐 놀이를 가르쳐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이들이 곧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말하는 걸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말은 가능하면 좀 믿고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그러한 심리를 좀 교묘하게 누린 그런 어떤 범행 수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경찰이 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신고를 코드 1으로 분류해서 긴급 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신고의 상당수가 오인 신고 또 허위 신고로 드러나면서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줄일 대책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신고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신원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핵심적인 신고 사항 이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걸 좀 신속하게 이제 검증을 하고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경찰에게 이런 허위 신고를 하면 그만큼 경찰력이 낭비되고 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그런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좀 법적 책임을 이제 보다 강화해서 이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유괴 사건은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유괴 사건이 잦아지는 가운데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은 절대 이제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좀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쉽게 위험을 갖다가 배울 수 있도록 좀 시청각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늘리는 그런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든지 아니면 주변에 안전한 가게나 상점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제 뛰어가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을 착용하게 하거나 긴급 연락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어가지고 위기 상황에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CCTV 확대, 뭐 순찰 강화 이런 물리적 대응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또 교육적으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는 일단 뭐 아동 유괴 관련된 이런 범죄를 하는 경우에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는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위기에 대처하는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연령에 맞게 맞춤형의 체계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하면서 실습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대상 교육도 좀 강화해가지고 안전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아동들의 그 안전에 대해서 혹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동 안전에 관련된 캠페인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좀 더 쉽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러한 그 아동 유괴 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이런 걸 좀 개발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제도와 우리 이제 교육이 함께 노력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 유괴 사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도 개선하고 대응도 하고 예방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톡톡은 잇따른 유괴 미수 사건 실태와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이다의 북마크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형용사 중에 얍삽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얕은 꾀를 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을 속되게 이루는 것인데요. 발음만 들어봐도 뭔가 가볍고 얄밉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얍삽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경박하다가 있습니다. 가벼울 경자에 얇을 박자를 쓰는 건데요.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란 뜻이죠. 말투가 경박하다, 요란한 치장이 경박해 보인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경박해 보인다면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전에서 보면 경박하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경거하다, 경솔하다, 경조부박하다 같은 것을 예로 들어놓았습니다. 경거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가볍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경거망동하다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경조부박하다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늦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6도, 강릉, 광주 27도, 대구,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낮 동안은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금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충청도와 강원 영동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추석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강원 영동은
지역은 추석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달맞이가 힘들 전망이지만 그 밖의 지역은 추석 당일 밤에 둥근 보름달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까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찮게만 느껴졌던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미리미리 부탁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증가한 6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6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연체된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새 도약기금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새 도약기금 수혜 대상은 7년 이상 밀려있는 원금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입니다. 빚 탕감이나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나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또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국가 데이터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 결핍률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다이어트하는 청소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뉴스의 전문가, 시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검찰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네, 어제 의결되면서 오늘부터 곧바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검찰청 폐지랑 기재부 분리 이런 일부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긴 했는데요. 먼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됐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법치는 오늘부로 죽었다. 뭐 굿바이 앤 see you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한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사실 폐지한다고 해서 뭐 이제 검찰이라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라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인 거고요. 예.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이렇게 각각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뭐 검경 수사권 그 조정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를 하던 인사들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제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좀 의견이 또 여러 갈래로 또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또 정부조직 개편안이 심의 의결된 거기도 할 텐데 이날 이제 검찰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무분별한 기계적인 항소가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거는 무죄 사건을 검찰이 항소한 경우에 2심에서 95%가 대법원에서 98%가 그대로 무죄가 나온다. 근데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무죄를 받기 위해서 돈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데 이 배경에는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을 기소해놓고 무죄 받으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항소와 상고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라는 지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만 또 이런 측면도 있죠. 1심에서 그래도 억울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2심, 3심에 갈 수 없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기계적인 상소는 지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3심제를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시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직서를 내는 기류도 있고 그리고 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 끝나는 대로 원대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이유를 이 특검팀이 이유를 그렇게 들진 않았지만 반발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검의 주장은 그거예요. 특검이 우리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분리해가지고 검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까지 하는 일만 하고 손 뗀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아직 연루된 의혹이 많이 남아서 수사 차질이 좀 우려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란 특검팀이라든가 뭐 순직 해병 특검팀 검사들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고요. 사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이 부처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방통위라든가 검찰청, 기재부 워낙에 관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는데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 상당 부분을 넘겨받게 되고요. 통계청은 35년 만에 처로 승격이 돼요.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하게 되고 특허청도 지식재산처 라고 해서 그러니까 특허라는 개념이 좀 지식재산권으로 넓어진 지 오래됐고 이 지재권에 대한 의식도 우리가 좀 더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서 오늘부터 출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는데 예고했던 대로 조 대법원장 포함해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사법부 겁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의견을 냈어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예로 들어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보기에는 요건이 미비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 특히 막 강경파에게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뭐 물러나라 이런
발언들이 정치적 수사일 수는 있겠으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석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구심도 놓진 않았습니다. 왜 대선 직전에 5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줘야 된다라고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딪히는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네. 사법부를 쥐고 흔들려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 반대 의견은요. 삼권 분립이라는 건 애초에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사법부가 어떤 의문이 생긴다면 질문하겠다. 삼권 분립을 오히려 지키려는 취지에 걸맞다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반발로 인해서 어제 청문회에는 주요 증인들이 불참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나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직접 찾아가서 아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대법원 찾아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네. 원래 국정감사 대법원 대상으로는 13일에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일정이 15일로 의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진 것처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영계는 크게 반기고 있는데 정치적 해석도 난무합니다. 네, 이게 배임죄를 폐지를 하고 민사에서의 책임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경영계가 그 여당하고 정부 만나서 요청을 꾸준히 했던 것이고 계속 원래 이제 어느 정부를 다 떠나서 경영계에서는 계속 바래왔던 내용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계는 너무너무 환영을 하고 대신 반대로 시민단체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원래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경영계의 목소리를 듣고 배임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톤인 거고 예. 민주당이 이걸 반대해왔던 그런 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뭐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정말로 그럴까 하는 거에 지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나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이런 사람들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데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범죄가 폐지가 되면은 이미 그 재판의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미 뭐 수감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이제 면소된다고 하거나 무죄 판결 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영향권에 들어갈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좀 차질이 빚어지겠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가 뭐 국토부의 어떤 서기관 수사, 뭐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가 껴있는 그런 것들 중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변수가 많이 좀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한편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교 신도를 활용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기자회견 열고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이 종교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김민석 총리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뭐 당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 당비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대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통일교 때문에 지금 뭐 본인들이 당사 압수수색도 당하고 하니까 그렇죠. 아주 역공을 펼치기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기 등장하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꼬리일 거다. 몸통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수사기관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빨리 대응에 나섰어요.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하고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시당이 그래서 그 당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원래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당에서 먼저 좀 어떤 자구책을 펼치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빠른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극렬하게 의견 대립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 김경시 의원은 녹취가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야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가 하면 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부심이 오늘 열리죠. 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권성동 의원, 오후 4시에 한학자 총재 구속 적부심을 심리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은 그 구속 상태가 과연 이게 맞느냐, 적법한지 그리고 필요한지 이거를 법원에게 다시 따져봐 달라라고 해서 법원이 이거를 고려를 하는 건데 그럼 예. 신문을 진행한 다음에 구속 상태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석방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특검팀은 이 두 사람이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특히나 한학자 총재는 그 전에 구속되기 전에 3번이나 특검 조사 안 오고 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뭐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뭐 차명폰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법원이 만약에 석방을 결정하면 이 특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기각이 되면 수사가 좀 더 힘을 받을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해진 뉴스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질까요?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타이밍이요. 북한이 유엔 총회 고위급 대사 보내서 연설하고 나서 바로 나온 메시지예요. 그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번에 절대 비핵화란 없다. 그거는 우리 보고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곧바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 네.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죠. 근데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도 그러긴 했어요. 우리들에게 우호적이라면 우리도 그 어떤 국가와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좀 트럼프도 김정은도 다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되 그래도 우리 얘기는 할 수 있지라고 여지를 조금씩 계속 열어두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우리의 전제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목표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는 자꾸 우리는 사이가 좋고 대화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전제 조건의 괴리가 너무 크기는 해요. 예. 우리의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좀 북미 대화를 위한 먼저 분위기부터 조성을 좀 해보자. 그래서 좀 예단하기 입에 올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에이펙을 자꾸 조금 의식해서 좀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조금 얘기를 하고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만 하시진 않잖아요. 네. 뭐 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여러 가지 막 수강해야 되고 자기 개발 위해서 학원도 다니셔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 수강 외에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정 의무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대부분 뭐 연에 한 번 1회 이상만 실시해야 하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이런 교육들이 밀려서 뭐 업무하고도 막 이렇게 시간 조율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담당자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은 연말에 갈수록 무료 교육해 주겠다면서 전화나 팩스, 광고 전화가 많이 온다. 예, 그런데 막상 오면 교육보다는 다른 상품 소개에 여념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법정 의무 교육 어떤 거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소개해드린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교육들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뭐 일하기도 바쁜데 귀찮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왜 꼭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법에서 정해놨다는 건 안 하면 제재가 있다, 처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교육 미이행하면 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뭐 사고나 우리 뭐 이런 그 사고 발생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의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더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로 형식적으로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는 사실 이제 교육은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들이 마련해주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네. 교육들이 있을 텐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뭐 성희롱 예방 교육도 있을 것이고 네. 다른 이 종류로 봤을 때 법정 의무 교육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산업안전, 산업재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저희 강조되고 있죠. 산업안전 보건 교육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가 요즘에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보호가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여기라면 퇴직연금 교육까지 연 1회 이상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성희롱 예방 교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과 비슷한 다른 법정 의무 교육들은 사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다 모두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역시 성희롱 예방 교육 역시 1명 이상이면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요.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년의 기준이 어딘가라고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방식은요. 우리가 회사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뭐 집체 교육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도 실시하셔도 되고 각 팀별로 실시하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는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네. 전문적인 온라인 그 수강 교육 업체를 위탁해서 그걸 언제 어디선 들을 수 있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 집체 교육 말고도 우리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아니면 한쪽 성별로만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요. 이런 집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 아닌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르고 하면 또 회사가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뭐 전문 강사가 오면 좋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도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장인들 근로자들만 들으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전 임직원들, 대표이사 포함해서 전체 임원들도. 임직원들이 다 수강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날 출장 가거나 네. 휴가 간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사실 이게 법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규정해 놓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선은 교육일 이후에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반드시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에 1회니까 어떤 날 하루 잡아서 다 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이제 되도록이면 회사가 연말에들 많이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뭐 실시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자체 교육 하시는 데는 뭐 또다시 실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좀 교육을 간이 교육이라도 해주셨으면 권고드립니다. 예. 아까 뭐 문의해 주는데 교육일에 출장이나 휴가 등의 경우에는 보충 교육을 또 반드시 실시하라고 노동부에는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같이 신규 입사자들하고 같이 보충 교육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희롱 예방 교육 앞서 이제 회사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외부 강사를 부르진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외부 전문 강사 초빙하면 사실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귀에 쏙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겠지만 이 법상으로는 강사 자격을 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장 역량이 우수하다고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강사로 활동해 주시게 자체 교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노동부에서는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교육 우리 무료로 제공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온라인 교육 사이트 보시면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직무 관련 또 의무 교육들이 다른 게 있어요. 노동 말고요. 노동 쪽 말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교육을 다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온라인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겪으면 반드시 절차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관련 법령은 어떻게 돼 있고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그다음에 피해 근로자가 고충 상담을 하고 어떻게 구제 절차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네. 법에서 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이 강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교육 내용,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근로자들이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트라넷 같은 데 쓰는 회사들은 그 온라인에 반드시 올려놔야 되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소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회의실에 항상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둬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필수 교육 가운데 안전이 사실 또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래도 어색한 게 없는 그 분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업종별로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법령이. 그리고 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들도 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뭐 관리자 교육 이런 것들이 여러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어렵고요. 간단하게 우선 알려드리면 우선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 또는 일부 업종을 정해놓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실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기 교육의 경우에는 사무직 경우 분기당 3시간, 그 외 직종의 경우는 분기당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돼서 조금 교육 시간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분기당 3시간을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지만 3개월에 몇 주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거 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고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거는 조금 근로자 수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뭐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는 거지만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사람,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휴가,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교육 자료 혹은 홍보물 게시의 배포 방법으로 간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인 미만은 이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는 교육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체 교육 가능한데요. 근데 강사를 할 때
자체 교육은 반드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자격을 획득한 강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역량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사내에서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자격을 획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용공단 역시 300인 미만 사업장애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강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하나 궁금한 게 네. 요새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관련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 건가요? 네. 아직까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러면은 왜 우리 회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같이 하던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취업 규칙이라는 사규를 반드시 만들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예요. 근데 그 신고하는 취업 규칙에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넣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는 교육에 대한 것도 반드시 삽입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 노동부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 취업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 비슷하게 의무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인 이상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닌 곳에서는 이게 법정 의무 교육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10인 이상에서는 취업 규칙이라는 걸 강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넣어서 실시하도록 노동부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돼요. 근데 보면 5인에서 9인까지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네요. 네, 5인에서 9인까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제재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공백도 있고 네. 어쨌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과태료도 없어요.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요. 뭔가 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취업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5인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규정한 거는 어떤 우위성,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보다 우위성을 가지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나 업무상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되는데요. 예. 그냥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고 실시해 본 적이 안 했던 데는 여기에 대한 괴롭힘의 법정 정의를 제대로 모르니까 일단 우선 자기가 감정적으로 조금 업무를 하다가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네. 잘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회사 문화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행위도 네. 회사 내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감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뭔가 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불이익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태료처럼. 그래서 이걸 빨리 이상한 상황, 시장에서 이상한 상황이죠. 취업규칙 들어와서 교육하라고 해놓고 과태료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노동 관련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입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반드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대기업의 개인정보 누출로 좀 떠들썩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전 직원이 수강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만 수강하시면 돼요.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도 이런 것도 되지만 어떤 정보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만 그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하게 또 이게 강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보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면 이수증까지 발급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출력해서 비치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광고할 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안 하면 과태료가 5천만 원이다, 5억이다 이렇게 광고성 팩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개인정보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고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회사에. 그러니까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지켜줄게. 백예린의 지켜줄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해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2529님. 자동차 부품 조립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일이 많을 땐 보름 정도 2-3시간 일하는 알바생을 두고 있어요. 이런 알바생도 법정 의무 교육 받아야 하나요? 네, 원래는 뭐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킹할 때는 이 법정 의무 교육이 1년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되고 그 실시에 대한 체킹 포인트, 그러니까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재직 중이었던 사람들 체킹해서 이거 감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알바생들은 거기에서 잘 빠지게 되는, 일용으로 되는 거든 잘 안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안 하게 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는 받으시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면 그냥 한 번씩 쉬는 시간에 펼쳐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좀 비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1960님. 25인이 근무하는 직장인데 의무교육을 전 직원이 다 받아야 하나요? 일이 바쁠 때 한두 사람 빠져도 될까요? 네, 다 받아야 하니까 일이 바쁘실 때 한두 사람 빠지시면 이분들은 좀 나중에 한가하실 때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 이것도 궁금하네요. 2052님. 네. 요양보호사인데요. 법정교육을 36,000원 내고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육비가 따로 나온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법정교육을 내고 받고 있다는 의미는요. 어떤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센터는, 그러니까 요양보호센터는 이분을 고용하실 때 자격증이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자격증이 유효하도록 계속 유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보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0128님은 교육하러 오는 선생님들이 강의는 짧게 하고 상조계약 같은 상품 판매하는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네.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시간이 1년에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이 네. 1시간에 대한 거는 이 강의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일도 요즘에는 교육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신고하면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회사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회사는 이제 한 번은 광고에 현혹되어서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음부터는 우리 노동부의 무료 강사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한번 실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624님은 전 경비원인데 매월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 받으면 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건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경비원들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그 독려를 한다는 이 말이 조금 거칠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사실 교육 안 받으면 지급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급여는 받으시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태료가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고 회사한테 부과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9157님이 네. 본인들에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반은 거짓말, 반은 진실로 영업하는데 제재는 없나요? 사실 영업은 자유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이 내용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현재 그 각자 개인의 회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그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알리면서 팩스나 메일, 전화로 하는 영업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한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우리 그 최대 4개 정도 퇴직연금에 하고 있으면 우리 그 은행이나 가입된 증권회사는 여기에서 이제 보내주니까 회사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다음에 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챙기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네. 각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놓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529님, 2052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리니까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켓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신간 중에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받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책들이 선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가을 맞아서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책은 2026년도 트렌드 예측하는 책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요? 네, 근데 이런 책들은 아마도 다음 달쯤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선을 보일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들은 신간 소설들 중에서 읽어볼 만한 단편집이 있어서 두 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김초엽 작가의 신간 소설집 양면의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예.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소설들이 SF에는 참 많은데 한국 SF를 대표하는 김초엽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쓴 작품들을 모아서 단편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수보다니의 여름휴가, 양면의 조개 껍데기 이제 이런 작품들을 비롯해서 최근 한국 SF 소설들 관심 갖고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놓쳐선 안 될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양면의 조개 껍데기.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작가가 이제 김초엽 작가일 텐데 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이 어떤 작가인지 어떤 작품들을 썼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한국에서는 원래 SF라고 하는 장르가 그렇게 인기 많은 장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악하게 SF를 좋아하는 독자층이 있기는 했지만 네. 이제 이 독자들이 좋아하는 읽어온 책들은 보통 이제 미국 SF 소설들을 번역한 작품들이었고 그마저도 번역되는 작품들이 아주 많은 편은 또 아니어서 한국에서 SF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독하게 열심히 책을 알아서 구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꽤 길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즈음부터 해서 한국에서 한국 작가들이 SF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명훈 작가나 김보영 작가, 듀나 작가 이런 작가들이 이 SF 소설의 무대를 한국어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SF 소설을 미국 작품들을 읽어온 사람들은 SF 소설이면 주인공 이름이 영진 이런 이름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제임스는 그렇죠.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영진이 나와서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거는 SF 같은 느낌이 좀 안 살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잘 안 그려지죠, 뭔가 네. 머릿속에. 오히려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니까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SF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한국의 장소들을 배경으로 한국 사람이 등장하는 SF 소설들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배명원 작가라든가 듀나 작가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쓰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 2010년대에 들어서서 오늘 소개드리는 이 김초엽 작가의 작품들이 선을 보이면서 SF가 이른바 한국에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나왔던 김초엽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단편집이에요. 처음에 단편집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책은 이거 줄여서 그냥 우빗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빗속. 네.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읽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위까지 올라갔던 작품이고요. 네. SF라는 장르 자체를 읽지 않던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SF가 재밌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준 책이어서 네.
그 이후로 김주엽 작가님이 계속 이제 이런 SF 소설들을 발표를 해왔는데 장편, 단편 이제 많이 발표를 하던 중에 최근에는 장편이 좀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단편집으로는 한 4년 만에 선을 보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주엽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도라고 해도 이번 책 읽어보시면 아마 왜 이렇게 김주엽 작가가 인기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한국 SF 소설의 대중화를 이렇게 이끌었고 심지어 SF 안 보던 분들도 보게 만든 네, 작가님인 맞아요. 건데 말씀하셨던 이 우빛 속도 단편집이었다면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낸 양면의 조개 껍데기도 지금 소설집인 거잖아요. 네, 기대가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수록돼 있나요? 일단 이 제목으로 쓰인 양면의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부다니의 여름 휴가라고 하는 작품이 그 온라인 책 구독 플랫폼에서 처음 공개가 됐던 작품인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좀 호평받았던 그런 이야기이고 비구름을 따라서 고요와 소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동새와 손편지라고 하는 그 단편이 있어요. 네.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단편집이라고 해도 소설 안 읽으시던 분들은 너무 읽기 엄두가 안 나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진동새와 손편지 먼저 읽어보시고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시는 게 정말 좋을 짧은가 거예요. 보네요. 네, 정말 짧아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우주 기지, 버림받은 우주 기지 같은 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우주기지지 우리가 보통 SF에서 나오는 우주기지는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버림받은 작은 우주선 같은 곳인 거예요. 폐허 도시 이런 예, 맞아요. 느낌인 약간 거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람도 없고요. 그냥 뭔가 누가 여기 생활하다가 버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의 공간인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자그마한 무언가가 막 이렇게 진동하는 근데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동을 하니까 이름을 그냥 진동새라고 붙인 거예요. 아, 진짜 새가 예, 있는지 아니죠.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진동새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쨌든 그게 많은 거죠.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진동하는 이런 자그마한 무언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지를 하나씩 탐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언어 기록 체계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를테면 왜 상형 문자 같은 것도 그림인데 사실은 글씨인 거잖아요. 오, 네. 진동새도 이 진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진동새는 무슨 말을 하려고 남아있는 걸까 하는 게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짧은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정말 그냥 기껏 이 말 하려고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마디가 누구한테는 너무 절박한 한마디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한마디를 남기려고 이 진동새가 필요했을까 그거를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맛으로 읽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 마지막 한마디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에서도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런 말을 쓰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라고 이제 써 있는데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절박한 말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보려고 엄청 열심히 또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김주엽 작가님 소설들을 읽을 때 굉장히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SF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고 복잡한 설정에 세계관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냥 이 주인공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따라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잘 쓰는 작가님입니다. 마치 그 SF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마지막 주인공이 스테이크 넥을 잡았을 때 그렇죠. 정말 과정이, 그런 거죠. 네, 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냥 영화 볼 때는 뭐 이렇게 결국 간단한 약간 그게 신비하지 않잖아라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인 거죠.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번에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과 이전에 김주엽 작가가 출간 소설들의 이 결은 비슷한지 아니면 이번에 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김치엽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책에서 지금 말씀드린 뭐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SF 소설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는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비인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비인간. 네, 이 비인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일 수도 있고요, 그 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SF라는 장르에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 로봇이라든가 로봇.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비인간에 들어가는데요. SF 소설에서 특히나 이 김치엽 작가님의 SF 소설에서는 인간이 아닌 주인공의 모험들 이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좋아하시게 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인간의 모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좀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적어놓은 있고요. 거죠. 그다음에 소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수부단의 여름휴가라는 책, 소설이 맨 첫 번째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가 집에 식물을 하나 들였는데 식물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생명체가 늘 그렇지만 벌레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흰 솜깍지 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서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골치가 아파서 결국은 이제 이 식물을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것 역시 비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닌 존재, 나에게 낯설고 어려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발전시킨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책 제목이 근데 이거 있죠. 크리미널 러브인데 널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미 러브인가요? 아니면 크리미널 러브인가요? 이게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미 러브이기도 하고 크리미널 러브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크리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 뭐 마실 때 생크림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크림이거든요. 널 하나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예, 크리미널은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미 러브라고 하면 크림 좋아한다는 얘기인가 싶은데 크리미널 러브라고 하면 뭔가 범죄랑 엮여 있는 맞아요. 좀 음습한 사랑 이야기 같은 건가라는 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다 해당되는 그런 제목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리미널 러브 단편집이에요. 근데 네. 크리미널 러브라는 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이희주 작가님의 세계관을 좀 반영하는 네. 그런 단어의 조합으로 제목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 저자인 이희주 작가님 어떤 작가님이실까요? 이희주 작가님이 최근에 그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 그 영국과 미국에서 억대 선인세로 출간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최근에 뉴스 보도가 됐던 작가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작들 중에서 환상통, 성소년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환상통, 성소년 이런 작품들이 이희주 작가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쓰시는 이른바 K-팝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K-팝에 대한 이야기이고 네. K-팝의 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밟고 말고 해말고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뭐 납치를 하고 임신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벌어지는 되게 희한한 이야기들을 잘 쓰시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이제 K-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이희주 작가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근데 이 크리미널 러브가 이희주 작가의 첫 단편집이라고요? 데뷔한 지 10년 되셨거든요, 이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데뷔니까 올해로 데뷔 10년 차가 됐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단편 소설로 등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편 소설을 모아서 단편집을 내고 차근차근 장편을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희주 작가님은 애초에
환상통이라고 하는 데뷔작부터 장편이었기 때문에 장편을 쭉 쓰시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단편을 발표하고 그 작품들을 묶어서 이번 책이 나온 경우입니다. 네. 그 첫 단편집인 크리미널 러브. 근데 이제 크리미널 러브는 없는. 네, 이 그쵸. 어떤 단편집인가요? 이 책은 여기에서도 이제 이 아이돌, K-팝 이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집에서 제일 유명한 혹은 화제가 되었던 단편들 중에 하나는 네. 그 최애의 아이. 이거 그 애니메이션 제목 제목하고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런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내용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문자 그대로 자기 최애의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술을 받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 당연히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은 이것도 SF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가상의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관에서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몇 살, 한 10살쯤 됐는데 재능이 있으면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기획사에 보내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세계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 인권, 이를테면 아이돌의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 저 사람들은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말이 될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뒤에서 엄청 욕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에게는 이 최애의 아이를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순산할 것인가? 과연 이 끝에 해피엔딩이 있는가? 근데 사실 초반에 얘기를 들어보셔도 이게 그렇게 해피엔딩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다의 북마크 신간을 알아봤습니다. 양면의 조개 껍데기 크리미널 러브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일은 임지웅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내일도 세모정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